뜻밖에도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여자의 재산을 다 빼돌리면 이혼할 거야. 그 촌스러운 여자보다 훨씬 격조 있는 여자를 새 아내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을 듣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멀리서 미소만 지을 뿐이었고 그 순간 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기로 모든 편의시설을 회수하고 모든 ATM 카드를 정지시켰다. 나처럼 촌스럽다고 여겼던 여자를 버린 것을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시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에 지우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박한 손목시계를 몇 번이고 쳐다보았다. 지우는 남편의 가족이 기다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그들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자신일 때는 더욱 그랬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었다. 적어도 남편 민주는 그렇게 말했다. 민주는 어머니와 여동생 다희와 함께 도심의 아주 호화로운 5성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다. 지우는 사실 내키지 않았다. 그런 곳은 화려한 옷차림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소박한 성격의 그녀와는 정반대였다. 지우는 택시 안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 약간 구겨진 단아한 원피스를 매만졌다. 그녀는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며 한 올의 머리카락도 빠져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비록 민준의 가족 눈에는 깔끔하게 보이려는 자신의 노력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택시는 마침내 웅장한 레스토랑 로비 앞에 멈춰섰다. 지우는 요금을 지불하고 서둘러 내렸다. 그녀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의 레스토랑 복도를 반쯤 뛰다시피 지나갔고 너무나 소박한 옷차림 때문에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몇몇 웨이터들의 시선은 무시했다. 민준이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 VVIP 룸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숨이 찼다. 지우의 손이 올라가 금빛이 도는 문고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의 움직임은 공중에서 순간 멈췄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 방 안의 소리가 조용한 복도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녀가 아주 잘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남편이 행복해 보여 안도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려 할 때 민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그녀의 피가 닿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귀는 모든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포착했다. 마치 주변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지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잔인한 목소리만 남은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 명의와 회사 명의의 예금 증서는 곧 모두 제 이름으로 넘어올 거예요. 제가 비밀리에 고용한 법무팀이 처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 여자의 재산을 다 빼돌리고 모든 자산이 제 손에 안전하게 들어오면 바로 이혼할 겁니다. 매일 그 촌스러운 여자 앞에서 다정한 척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뼈가 몸에서 강제로 뽑혀 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저앉지 않기 위해 문 옆에 차가운 벽에 기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 때문이었다. 그 말을 미처 다 소화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인 박 여사의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다, 민준아. 나도 그 애 보는 거 더는 못 참겠다. 그 옷차림 좀 봐. 눈꼴 시려워. 개모임에 데려가면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야. 아비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산더미 같으면서 취향은 어쩜 그리 촌스러운지. 하나 씨와는 비교도 안 되지. 그래, 하나 씨야말로 격조 있는 여자지. 우리 집 며느리로 딱이고 너처럼 멋진 남자 옆에 서기에도 어울려. 그 지우라는 애는 네 아내가 되기보다는 우리 집 가정부로 더 어울려. 신우이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다희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맞아요, 엄마. 어제 다희가 가방 사달라고 했더니 절약에 대해 길게 설교하더라고요. 돈은 엄청 많으면서 지독한 구두쇠라니까요.
아무튼 오빠가 하나 언니랑 결혼하면 저 새 차 사주셔야 해요. 지금처럼 싸구려 차 말고요. 대학 친구들한테 창피해요. 복도는 잠시 조용했지만 지우의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다.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처음에는 마음을 지배했던 상처가 서서히 분노의 불씨로 변해 그녀의 이성을 불태웠다. 그동안 그녀가 바친 사랑, 그녀가 보여준 진심, 그리고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중하기 위해 지켜온 소박함이 모두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지우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지우가 자산과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단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의 경영을 민준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진지했지만 여전히 교활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도 제가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 여자는 똑똑하고 외모도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되죠. 그 촌뜨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날짜만 기다리세요. 내일 사업 확장이라는 핑계로 내밀 위임장에 그 여자가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지우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여자를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지우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남은 힘을 모았다. 울어서는 안 된다.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만약 지금 울면서 들어가 그들을 몰아붙인다면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우는 그에 상응하는 만족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우는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차갑고 날카롭고 계산적으로 변했다. 순진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그 순간 남편 자신의 말에 의해 살해당했다. 지우는 가방에서 파우더를 꺼내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배신자들을 위한 거짓 미소. 단호한 움직임으로 지우는 VVIP 룸의 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즉시 멈췄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다희의 얼굴에는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그들은 재빨리 꾸며낸 다정한 미소로 표정을 바꿨다. 민준은 즉시 일어서서 지우를 맞이하기 위해 팔을 벌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충실한 남편인 것처럼. 자기야, 드디어 왔구나. 우리 오래 기다렸어. 길이 많이 막혔어. 민준은 이제 지우의 귀에 역겹게 들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안으로는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태연하게 민준의 포옹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미안해요, 여보. 어머님, 다희야. 아까 도로 공사 때문에 차가 엄청 막혔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앞에서부터는 좀 뛰었어. 지우는 방금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듣지 못한 것처럼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손을 공손히 잡고 인사를 한 뒤 남은 자리에 앉았다. 괜찮다, 지우야. 와주기만 하면 됐지. 우리는 방금 민준이가 너처럼 인내심 있는 아내를 둬서 얼마나 행운인지 이야기하고 있었단다. 박 여사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다희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을 뿐 올케에게 인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앞에 앉은 얼굴들을 하나씩 뜯어보았다.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탐욕스러운 얼굴들. 지우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 마침 여기 다 모이셨네요. 사실 오늘 밤 저도 민준 씨와 가족분들께 드릴 큰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분명 상상도 못하실 일일 거예요. 지우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아마도 그 서프라이즈가 어제 요청했던 자금 인출 승인이나 값비싼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와, 무슨 서프라이즈인데. 자기야, 궁금해지는데. 민준은 흥분해서 물었다. 지우는 메뉴판을 펼치며 가볍게 웃었다. 나중에요, 여보. 일단 식사부터 해요. 제 서프라이즈를 받기 전에 여러분이 배부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예요. 저녁 식사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웨이터들이 번갈아가며 메뉴판에 있는 가장 비싼 요리들을 가져왔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다희는 정말로 자제하지 않았다. 그들은 최고급 와규 스테이크, 수입 해산물, 그리고 일반 가정의 한 달 식비와 맞먹는 가격의 다양한 신선한 주스들을 주문했다. 둥근 테이블은 예술적으로 담긴 커다란 접시들로 가득 찼다. 지우는 버섯 수프 한 그릇과 생수만 주문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가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남편 가족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박 여사는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연신 감탄하며 개걸스럽게 먹었다. 다희는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기 위해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사실은 지우의 돈으로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마치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자신의 가짜 사업 계획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다. 언니도 더 먹어요. 왜 수프만 시켰어요? 비싼 걸로 시키지. 남편이 내는 거잖아요. 민준 오빠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다희는 접시에 담긴 커다란 고기 조각을 자르며 쏘아붙였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옅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다희야. 별로 배가 안 고파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네.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지우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테이블 밑에서 지우의 손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입력하느라 분주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 온 가족 변호사이자 믿음직한 조력자인 김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짧지만 치명적이었다. 김비서님, 지금 즉시 코드레드를 발동하세요. 민준과 그의 가족이 소유한 모든 계좌, 신용카드, 그리고 금융접근 권한을 동결해 주세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편의시설을 회수하세요. 오늘 밤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돈은 1원도 남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실행해 주세요. 몇 초 후 지우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비서로부터 답장이 도착했다. 명령 수행했습니다. 사모님, 이 시간부로 시스템상 모든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지우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어머니의 농담에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을 다시 바라보았다. 마지막 웃음을 즐겨둬요, 여보.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1시간이 흘러 접시들은 비었고 그들의 배는 불렀다. 민주는 거만한 태도로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여기 계산서 좀 갖다 줘요. 민주는 큰 소리로 외쳤다. 웨이터가 작은 가죽 폴더에 담긴 계산서를 가져왔다. 민주는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극적인 동작으로 지갑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카드를 꺼냈다. 그 카드는 지우의 주 계좌에서 제공되는 무제한 한도의 신용카드였다. 이걸로 긁어요. 비밀번호는 필요 없어요. 민주는 거만하게 말했다. 웨이터는 정중하게 카드를 받아들고 그가 가져온 단말기로 가져갔다. 민주는 어머니와 다음 달 해외여행 계획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카드 단말기에서 나는 긴 삐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웨이터는 미간을 찌푸리며 카드를 다시 한번 긁어보았다. 거절음이 다시 들렸다. 웨이터의 얼굴이 약간 난처해졌다. 죄송합니다. 손님, 시스템에서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웨이터는 조용하지만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민준의 웃음이 멎었다. 그는 기분 나쁜 듯 웨이터를 쳐다보았다. 거절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건 한도가 수십억인 블랙카드라고. 당신네 기계가 고장 난 거겠지. 다시 해봐. 민준이 소리쳤다. 웨이터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는 단말기 화면을 보고 설명을 읽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 상태가 분실 또는 도난 신고로 인한 차단으로 표시됩니다. 이 카드는 주 소유자에 의해 분실 신고되었고
영구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설명했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뭐? 분실. 누가 신고했는데. 그건 내 카드야. 민준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갑을 열어 다른 은행의 신용카드 3장을 더 꺼냈다. 모두 지우의 회사에서 제공된 카드였다. 이거랑 이것도 해봐요. 그는 카드들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소리쳤다. 웨이터는 참을성 있게 하나씩 시도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모든 카드가 정지 상태였다. 모든 거래가 실패했다. 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테이블의 분위기는 침묵과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작은 소동을 보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불안해 보였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째서 카드들이 다 안 되는 거야? 엄마 창피하게 하지 마라. 박 여사가 날카롭게 속삭였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침에 주유할 때만 해도 잘 됐는데.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지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우야, 너 현금이나 카드 있어? 아무래도 은행 시스템에 전체적인 오류가 생긴 것 같아. 민준은 강압적인 어조로 물었다. 지우는 아주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여보 잊었어요. 어제 여보가 직접 내가 낭비가 심하고 돈 관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지갑을 가져가서 내 개인 계좌의 모든 잔액을 투자 명목으로 당신 계좌로 옮겼잖아요. 지금 제 가방에는 휴지랑 파우더밖에 없어요. 여보, 전 1원 한 푼도 안 가지고 있어요.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저녁 식사 비용은 수천만 원인데 그는 돈에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럼 이건 누가 내? 설마 우리가 여기서 접시라도 닦아야 하는 거야? 지우야, 너 비상금 있잖아. 거짓말하지 마. 박 여사는 품위를 잃기 시작하며 소리쳤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맹세코, 어머님,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민준 씨에게 제 돈을 모두 관리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새 옷 사지 못하게요. 지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네요. 화장실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계산 문제는 먼저 해결하고 계세요. 아마 회사에 전화해 보면 될 거예요. 실례하겠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우는 재빨리 테이블을 떠났다. 민준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웨이터와 새로운 레스토랑 매니저가 이미 그들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지불을 요구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손님. 이 계산서를 해결하기 전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지우를 쫓으려는 민준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지우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레스토랑 뒷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 비서가 보낸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차에 올라타 피곤한 등을 기댔지만 마음은 아주 가벼웠다. 출발하죠, 기사님. 제 진짜 집으로 갑시다. 지우는 뒤에 있는 운전사에게 명령했다.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 안에서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 가족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채 레스토랑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손에 1원 한 푼 없이 수백만 원의 계산서를 지불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밤은 민준의 가족 역사상 가장 길고 치욕스러운 밤이 되었다. 레스토랑 매니저와 거의 1시간 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민준은 결국 아끼던 명품 시계와 스마트폰 하나를 담보로 맡겨야 했다. 그는 뒤에서 속삭이는 웨이터들의 시선을 받으며 인감도장이 찍힌 채무계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이미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두꺼운 화장은 식은땀과 분노의 눈물로 얼룩졌다. 다희는 다른 손님들이 자신들을 알아보고 이 창피한 사건을 소셜미디어에 퍼뜨릴까봐 핸드백으로 계속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결국 콜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도 집에 도착해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예약해야 했다. 민준의 주머니에 남은 동전으로는 택시 기본 요금을 내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지옥처럼 뜨거웠다. 박 여사는 쉴 새 없이 욕을 퍼부었다. 그녀의 쨍쨍거리는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택시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박 여사는 지우의 재정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민준의 부주의를 탓하다가 지우를 독사 같은 여자라고 비난했다. 다희도 징징거리며 만약 자신의 사교계 친구들이 오빠의 신용카드가 레스토랑에서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할지 불평했다. 민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턱을 굳힌 채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우를 손봐줄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거칠든 부드럽든 오늘 밤 지우에게 계좌 접근 권한을 다시 열도록 강요할 것이었다. 민주는 지우가 단지 토라졌거나 자신을 떠보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우 같은 시골 여자는 조금만 소리쳐도 금방 굴복하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믿었다. 택시는 마침내 그들이 사는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민주는 웅장한 단지 정문을 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곧 분노를 터뜨릴 수 있을 테니까. 민주는 기사에게 정문 경비 초소 앞에서 잠시 멈춰달라고 했다. 보통은 입주민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출입카드를 센서가 읽으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쇠로 된 차단기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센서가 잘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택시기사에게 차를 조금 더 앞으로 움직여 달라고 했다. 그러나 차단기 기계의 표시등은 오히려 빨간불이 깜빡이며 접근 거부를 알리는 짧은 사이렌 소리를 냈다. 택시기사는 의아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손님, 카드가 안 읽히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해볼까요? 기사가 물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차창을 열고 경비 초소를 향해 거칠게 손을 흔들었다.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이 초소에서 나왔다. 민준이 담뱃값으로 찔러주던 돈, 사실은 지우에게서 받은 돈 때문에 잘 아는 경비반장 박씨 아저씨였다. 민주는 박씨 아저씨가 곧 수동으로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박 반장님, 저녁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계 고장 났나 봐요. 수동으로 좀 열어주시죠. 너무 피곤하네요. 민주는 명령조로 외쳤다. 하지만 박 반장님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오히려 차가웠다. 그는 즉시 문을 여는 버튼을 누르지 않고 명단이 적힌 클립보드를 들고 차창으로 다가왔다. 박 반장님은 민준을 쳐다본 다음 뒷좌석에 앉은 박 여사와 다희를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 기계는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출입카드 접근 권한이 중앙관리 시스템에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박 반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눈을 부릅떴다. 비활성화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A동 1호 입주민이야. 내 집인 거 알잖아. 빨리 열어. 장난치지 말고. 민준이 소리쳤다. 박 여사도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집주인을 막는 무례함을 꾸짖었다. 박 반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클립보드에 첨부된 공식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오늘 낮에 저희는 A동 1호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신 지우 사모님으로부터 공식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 서신에는 민준 씨, 박 여사님, 그리고 다희 씨가 오늘 18시부터 주택 단지 구역에 출입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여러분을 들여보내면 저희는 집주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민준의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택시 문을 열고 폭발하는 감정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박 반장님의 유니폼 옷깃을 움켜쥐었다. 미친 소리. 그건 내 집이야. 내가 그 여자 남편이라고. 지우는 그냥 나한테 얹혀 사는 아내일 뿐이야. 감히 내가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 박 반장님은 재빨리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건장한 체격의 다른 경비원 2명이 즉시 초소에서 나와 박 반장님 뒤에 섰다. 상황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반장님은 옷깃을 정리하고 민준을 동정적이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준 씨,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이 서류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이 라라사티 그룹, 즉 지우 사모님 가족 소유의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단지 남편으로서의 편의시설로 사용권을 가졌을 뿐입니다. 지우 사모님께서 그 사용권을 철회하셨으므로 선생님의 현재 신분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저희가 업무방해 및 무단 침입 시도 혐의로 경찰을 부르기 전에 떠나주십시오.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는 서류를 빼앗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읽었다. 유명 로펌의 공식 레터헤드와 그 위에 찍힌 지우의 서명을 보고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박 반장님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지난 3년간 그가 가슴을 펴고 살았던 그 호화로운 집은 법적으로 그의 것이 아니었다. 토지 등 기부등본에는 민준의 이름조차 없었다. 그 설명을 들은 박 여사는 차 안에서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럼 오늘 밤 우리는 어디서 자라는 거니, 민준아? 내 물건들은 어떡하고, 내 금붙이, 내 비싼 옷들, 전부 다 안에 있단 말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다이도 자기 방에 두고 온 명품 가방과 신발 컬렉션을 생각하며 울부짖었다. 박 반장님은 덧붙였다. 일상복과 같은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지우 사모님께서 나중에 선생님이 지정하시는 주소로 택배를 통해 보내드리겠다고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귀중한 자산은 지금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가주십시오. 뒤에 차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들의 택시 뒤로 다른 입주민들의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존심이 아스팔트 바닥에 짓밟히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는 택시 기사의 눈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민준이 택시 요금도 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도시 외곽의 저렴한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님. 민준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다이는 다이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남은 동전으로 곰팡내 나는 싸구려 모텔의 비좁은 방 하나에서 비좁게 잠을 자야 했다. 민준은 곰팡이가 핀 방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우에 대한 증오심은 더욱 커졌지만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지우는 사실 매우 치명적으로 물어뜯을 수 있었다. 싸구려 모텔의 낡은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민준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는 망가진 소파에서 잠을 자서 온몸이 쑤시는 채로 일어났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침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준은 평소 사용하던 비싼 세안제는 없었지만 최대한 몸을 깨끗이 씻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어제 입었던 구겨지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셔츠를 입었다. 하지만 위험을 잃지 않으려 애써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오늘 그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가야 했다. 민주는 지우가 집을 장악했을지언정 회사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주는 대표이사였다. 모든 운영은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서의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비상자금을 인출한 다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지우와 맞서 싸울 것이었다. 강제로 자신감을 끌어올린 걸음으로 민주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호텔에 남겨두고 회사 차와 현금을 가지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회사 본사가 있는 초고층 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갔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뭔가 이상했다. 보통 달콤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로 그를 맞이하던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이제 민준이 지나갈 때 서류를 읽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근처의 경비원은 평소와 같은 존경의 눈빛이 아닌 탐색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은 그 불길한 느낌을 무시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가는 회전식 개찰구에 사원증을 갖다 댔다. 빨간 불이 켜졌다. 접근이 거부되었다. 제기랄. 민준이 욕을 뱉었다. 지우가 정말로 모든 것을 차단할 작정인 모양이었다.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안내 데스크 직원의 외침을 무시하고 작은 게이트를 뛰어넘었다. 그는 마침 다른 직원이 나와서 열려있던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민준은 겨우 안으로 들어가 맨 위층 임원실층의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해서 은행 OTP를 챙겨 지우가 더 손을 쓰기 전에 돈을 이체해야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임원층에서 열렸다. 분위기는 고요했다. 민준의 등장을 본 모든 직원들은 즉시 조용해지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감히 그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민준은 CEO 룸이라고 쓰인 커다란 이중문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노크도 없이 그는 문을 거칠게 밀어 열었다. 모두 나가. 지금 당장 긴급회의 준비해. 민준이 들어가자마자 소리쳤다. 하지만 방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민준의 커다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의 비서가 아니라 김 비서였다. 민준이 그동안 지우 가족의 조용한 개인 비서로만 알고 있던 그 중년 남자가 이제는 이사 가족 의자에 태연히 앉아 민준의 값비싼 펜을 돌리고 있었다. 테이블 주위에는 민준이 외부 감사팀과 회사 변호사로 알고 있는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김 비서. 감히 내 자리에 앉아. 비켜. 이래야 하니까. 김 비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방해되는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 씨, 죄송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명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김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미쳤어. 내가 여기 대표이사야. 내 임명장은 유효해. 지우가 함부로 날 해고할 순 없어.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넓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보통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던 벽에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켜졌다. 그곳에 화상 통화로 연결된 지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우는 상쾌하고 아름다워 보였고 그녀를 위험 있게 보이게 하는 파스텔 톤의 옷을 입고 있었다. 어젯밤의 지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호화로운 서재 같은 방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 씨. 와, 꼴이 말이 아니네요. 셔츠가 구겨졌어요. 다림질할 시간이 없었나 봐요. 지우는 짜증날 정도로 여유로운 톤으로 인사했다. 지우야, 이 미친 짓 그만둬. 내 접근 권한 돌려줘. 넌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망할 거야. 민준이 화면에 대고 소리쳤다. 지우는 작게 웃었다. 상쾌하지만 치명적인 웃음이었다. 민준 씨, 너무 자신만만하시네요. 잊었어요? 이 회사는 100% 제 아버지 자본으로 세워졌어요. 당신은 그저 몸뚱이하고 평범한 학사 학위만 가지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동안 당신이 당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힐 때 나는 조용히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그 내연녀에게 아파트와 명품 가방을 사주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철을 민준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저희가 밤새도록 실시한 법의학 감사 증거입니다. 하나 씨 명의의 계좌로 50억 원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었고 당신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이 회사 운영비로 지불되었습니다. 이것은 직무상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입니다. 민준 씨,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지우가 그렇게까지 조사했을 줄은 몰랐다. 오늘 아침 서면으로 개최된 임시 주주 총회 결의에 따라 화면 속 지우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대표이사 및 자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불명예 해임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제 법무팀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이 훔친 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민주는 더듬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지우의 재산을 차지하려던 그의 꿈은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 김비서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장한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사람을 끌어내. 이 방에서 어떤 서류도 가져가지 못하게 해. 그리고 끌려나가는 사진을 찍어서 정문경비 초소의 출입금지 명단으로 붙여놔. 민주는 저항하려 했지만 기운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민준의 양팔을 붙잡고 한때 그의 왕국이라 여겼던 호화로운 방에서 그를 끌어냈다. 민준은 이제 경멸과 비웃음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수십 명의 직원들 앞 사무실 복도를 지나 끌려갔다. 그들 중 일부는 대놓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지우야, 기다려. 우리 잘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네 남편이잖아. 지우야. 민주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화물 엘리베이터로 끌려가면서 점점 멀어졌다. 모니터 화면에서 지우는 무표정하게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가벼운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화상 통화를 끊었다. 사무실은 이제 기생충으로부터 깨끗해졌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민주는 모욕당한 실업자 신분으로 그 호화로운 사무실 건물을 나왔다. 민주는 뜨거운 보도를 따라 힘없이 걸으며 아마도 자신을 알아볼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의 비싼 정장은 이제 무겁고 목을 조르는 듯했다. 바지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다.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발 위협에 대한 수십 통의 메시지가 이메일로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 알림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민주는 그동안 항상 자신의 도피처가 되어주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세상이 무너져도 자신을 계속 숭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 하나는 민준의 꿈의 여인이었다. 아름답고 세련되고 매우 부유해 보였다. 민준은 하나가 많은 저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동안 민준이 그녀를 명품으로 얼마나 자주 호강시켰는지를 생각하면 말이다. 민준은 서둘러 어머니와 여동생이 기다리는 싸구려 모텔로 돌아갔다. 그가 가진 마지막 남은 현금으로 민준은 박 여사와 다희를 그 낡은 호텔에서 데리고 나왔다. 박 여사의 얼굴은 잠부족으로 부어 있었고 다희는 어젯밤 호텔 침대가 얼마나 가려웠는지 계속 불평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니? 민준아. 설마 다리 밑에서 자야 하는 건 아니겠지? 엄마는 싫다. 그들이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박 여사가 투덜거렸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하나 씨한테 갈 거예요. 그 사람은 도심에 고급 오피스텔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머무는 걸 분명 허락해 줄 거예요. 하나 씨는 착하고 품위 있는 여자예요. 자기 남편을 쫓아내는 지우 같은 애랑은 달라요. 민주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하나의 이름을 듣자 박 여사와 다희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그들은 시원한 아파트에서 환영받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나의 아파트로 가는 길은 수도의 교통 체증 때문에 매우 더디게 느껴졌다. 길을 가는 내내 민주는 하나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설득했다. 민주는 하나가 자신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늠름하고 리더십 있는 민준의 모습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자주 말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했다. 이제 그 달콤한 말들을 증명할 때였다. 하나의 아파트 로비에 도착하자 민주는 안내 데스크에 하나의 호실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가 로비로 그들을 만나러 내려왔다. 그 여자는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련돼 보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민준이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구겨진 옷이 담긴 몇 개의 가방을 들고 온 것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했다. 자기야, 여기는 어쩐 일이야? 말도 없이. 그리고 왜 이렇게 단체로 왔어? 하나는 친절하게 들리려 애쓰는 목소리로 물었다. 비록 그녀의 눈은 박 여사의 지저분한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기색을 드러냈지만 민주는 마치 힘을 얻으려는 듯 하나를 꽉 껴안았다. 하나야, 나 큰일 났어. 그 미친 여자 지우가 내 모든 금융 접근을 막고 우리를 집에서 쫓아냈어. 오늘 아침에는 사무실에서도 쫓겨났어. 지금 우린 살 곳이 없어. 내가 지우한테 소송을 처리할 때까지만이라도 네 집에 머물게 해줘. 금방 나갈게. 약속해. 하나는 천천히 민준의 포옹을 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잠깐만. 그러니까 너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완전히. 그리고 해고됐다고? 응.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야. 하나야. 내 자산은 많아. 그냥 동결된 것뿐이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너도 알잖아. 이제 네가 날 도와줄 차례야. 응. 민준이 달랬다. 하나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는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로비 보안 요원을 힐끗 보았다. 참을성 없던 박 여사가 끼어들었다. 얘기 그만하고 하나씨, 우리 너무 피곤해. 어서 우리를 위로 데려가줘.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맛있는 음식 시켜 먹고 싶어. 그 촌스러운 지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 무거운 마음과 시무룩한 얼굴로 하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올라가요.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요. 여기 이웃들이 예민하거든요. 그들은 하나의 아파트 단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박 여사의 호화로움에 대한 환상은 조금 깨졌다. 아파트는 좋았지만 매우 지저분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 용기들이 널려 있었고 신발장 위에는 청구서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민준이 흘끗 보았다. 하지만 민준은 의심을 떨쳐버렸다. 아마 하나가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좁은 거실에 앉았다. 다희는 허락도 없이 방에 있는 큰 텔레비전을 켰고 박 여사는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박 여사가 기대했던 것처럼 고급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이 아닌 병에 든 생수를 가져다 주었다. 하나야, 사실 나 현금 지원도 좀 필요해. 민주는 물을 마신 후 말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필요해. 지난달에 내가 사준 명품 가방들 아직 가지고 있지. 그거 다시 팔면 꽤 비싸게 받을 수 있어. 우리 몇 달 생활비로 쓸 수 있을 거야. 그 파리 브랜드 가방 좀 가져와 봐. 하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 가방 세탁소에 있어. 아직 안 찾아왔어. 하나야, 이건 비상사태야. 어느 세탁소가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럼 됐고, 내 생일 때 내가 준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확실히 있겠지. 어디 있어? 이리 줘. 지금 당장 팔게. 민주는 참을성을 잃기 시작하며 재촉했다. 절박한 상황은 그가 더 이상 다정하고 완곡하게 말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하나는 겁에 질린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것도 없어. 없다니 무슨 소리야. 민준이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야, 장난치지 마. 내가 너한테 수십억을 썼어. 이제 내가 준 것들 중 아주 조금만 달라는 건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하나는 갑자기 폭발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없다니까. 없다고. 그 가방들은 전부 내 도박 빚 갚느라 오래전에 다 팔았고 그 주얼리도 이미 전당포에 맡겨서 찾을 수도 없어. 만족해?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다희는 입을 뻐끔거렸다. 도박 때문에 팔았다고. 하지만 넌 부자 사업가 딸이라고 했잖아. 이 아파트도 네 거라고 했잖아.
민준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뇌는 이스랄인 현실을 소화하려고 애썼다. 하나는 비웃었다. 어색하게 들리는 웃음이었다. 무슨 부자 사업가.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국밥집 하시는 분들이야. 난 너처럼 내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져줄 어리석은 남자를 찾으러 이 도시에 온 거야. 난 네가 영원한 금광인 줄 알았지. 그래서 너랑 사귄 거야. 네가 이렇게 빨리 망해서 본처한테 쫓겨날 줄 알았으면 널 상대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 아파트도 내 거 아니야. 월세고 이미 석 달치나 밀렸어.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는 즉시 일어나 하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 사기꾼 같은 년. 싸구려 여자야. 내 아들 돈 돌려내. 이 뻔뻔한 불륜녀 같으니라고. 좁은 거실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다희도 소리를 지르며 하나를 욕했다. 민주는 산산조각 난 채 그저 서 있었다. 지우 앞에서 자랑했던 그 품위 있는 여자는 사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교활한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계급에 대한 환상은 거짓이었다. 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아파트 문을 밖에서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여세요. 건물 관리실입니다. 문 너머에서 단호한 외침이 들려왔다. 하나는 박 여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다. 건물 보안 요원 2명과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압류 서류를 들고 있었다. 하나 씨, 저희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를 해결하지 않으셨고 이 호실의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오늘 즉시 이 호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짐을 쌀 시간은 1시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짐을 꺼내겠습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나는 히스테릭하게 울며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직원이 민준과 그의 가족을 가리키며 물었다. 불법 투숙객은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민준은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24시간 만에 2번이나 쫓겨났다. 마치 수톤에 짐을 끄는 듯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준은 어머니의 여행 가방을 끌고 그 아파트에서 나왔다. 겁에 질려 옷을 챙기는 하나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그들은 다시 아파트 앞 뜨거운 보도 위에 섰다. 이번에는 희망도 목적지도 돈 한 푼도 없이 민주는 멍한 시선으로 높은 건물을 쳐다보았다. 그는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조약돌을 위해 집안의 진짜 다이아몬드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조약돌마저도 그를 걷어차 버렸다. 석양의 햇살이 피부를 따갑게 찔렀다. 마치 온 우주가 민준과 그의 가족을 벌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방금 쫓겨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현실적인 굶주림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았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주머니 속의 돈은 완전히 바닥났다. 생수 한 병 살 돈도 없었다. 다희는 울음을 그치고 이제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번져서 초라해 보였다. 박 여사가 갑자기 민준의 허벅지를 세게 쳐서 민준을 깜짝 놀라게 했다. 민준아, 엄마 생각났어. 박 여사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또 뭐예요, 엄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민준이 힘없이 대답했다. 아니, 아직 있어. 너 옛날에 상견례 때 지우가 하고 있던 금목걸이랑 다이아몬드 팔찌 기억나? 작년 엄마 생일 때 그 애가 엄마한테 준 거 말이야. 엄마가 이 핸드백 안에 넣어뒀어. 가정부가 훔쳐갈까봐. 이 가방은 절대 몸에서 뗀 적이 없거든. 그거 진짜 금이야, 민준아. 가격이 분명 수억은 될 거야. 박 여사는 흥분해서 외쳤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떨며 해진 가죽 가방의 지퍼를 열고
가장 깊은 곳을 뒤졌다. 민준도 등을 고추 세웠다. 그는 그 보석을 기억했다. 매우 호화로운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 보석 세트. 예전에 지우는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박 여사에게 그것을 주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효도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만약 팔린다면 그 가격은 1년 동안 괜찮은 월세 집을 얻고 작은 사업을 시작할 자금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정말 있어요. 엄마, 한번 봐요. 민준이 재촉했다. 박 여사는 약간 낡은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 금과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이 그들의 가난을 조롱하는 듯했다. 목걸이, 팔찌, 반지 다 있네. 보증서도 쿠션 밑에 끼워져 있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았어. 민준아. 우리 다시 부자 됐어. 박 여사는 기뻐서 소리쳤다. 다희도 즉시 끼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다시 탐욕스럽게 반짝였다. 와, 그거 팔리면 저 새 핸드폰 사주세요. 엄마, 지금 제 핸드폰 액정 깨졌단 말이에요. 꿈 깨기 전에 먼저 팔아야지. 이 근처에서 제일 큰 금은방을 찾아보자. 이런 고급 물건은 길거리 가게에서 팔 수 없어. 신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 민준이 말했다. 그의 삶의 의욕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들은 길끝에 보이는 대형 쇼핑몰을 향해 굶주림과 갈증을 참으며 꽤 멀리 걸었다. 민준은 그곳에 부자들이 단골로 가는 보석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억지로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들은 호화로운 쇼핑몰에 들어섰다. 그들의 초라하고 땀에 젖은 모습의 쇼핑몰. 경비원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 가방에 든 비싼 보석이라는 티켓을 가졌다고 느끼며 가슴을 폈다. 그들은 매우 웅장한 보석상에 들어갔다. 진열장은 금빛으로 가득했다. 박 여사는 거만한 태도로 붉은 벨벳 상자를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돈을 쥐었다고 느끼자마자 그녀의 본성이 다시 드러났다. 아가씨, 이거 팔고 싶은데요. 가격 좀 높게 쳐줘요. 이건 개인 소장품이지 시장 물건이 아니에요. 박 여사는 가게 점원에게 말했다. 가게 점원은 하얀 장갑을 끼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다이아몬드 품질을 보고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다. 잠시만요, 부인. 저희 감정사 매니저님을 불러오겠습니다. 이건 골동품이고 매우 비싼 물건이라서요. 점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다희는 활짝 웃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곧 받게 될 현금 더미를 상상했다. 민준은 오늘 밤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별 등급 호텔에서 잘 것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안경을 쓴 중년의 매니저가 특수 확대경을 들고 뒷방에서 나왔다. 그는 보석을 매우 꼼꼼하게 검사했고 목걸이 펜던트 뒤에 새겨진 모든 조각과 작은 코드를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매니저는 박 여사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한 다음 심각하게 화면을 응시했다. 긴장되는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친절했던 매니저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됐나요? 가격이 얼마죠? 1억 원 이상은 되나요? 박 여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매니저는 확대경을 벗고 박 여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만 부인, 이 물건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는 신문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아니, 왜 그런 걸 물어요? 제 거라니까요. 며느리가 준 선물이라고요. 가짜라도 된답니까? 박 여사가 따졌다. 물건은 진짜입니다. 부인, 24K 금의 최고급 유럽 다이아몬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보석의 일련 번호를 국가보석 데이터 시스템에 입력하자 빨간색 경고가 떴습니다. 이 보석은 갤러리 재고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민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끼어들었다.
매니저는 마치 판사의 선고처럼 들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 보석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우 사모님 가족 소유의 박물관 재단인 라라사티 헤리티지 갤러리의 자산입니다. 부인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래쪽에 자산대여 확인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석의 상태는 박 여사님께 평생 사용하도록 대여된 것이지만 소유권은 재단에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지우는 이게 선물이라고 했어. 대여라고는 말 안 했단 말이야. 법적으로는 서면 문서가 유효합니다, 부인.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저희 시스템은 이와 같이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경찰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매 불가로 표시된 자산의 판매 시도가 있을 경우 시스템은 자산 소유주와 관계 당국에 물품 횡령 혐의로 자동 알림을 보냅니다. 매니저는 가게 문 쪽을 쳐다보았다. 경찰이 오기 전에 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살 수 없습니다. 민준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지우는 정말로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 생일 선물은 함정이었다. 지우는 언젠가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그것을 팔려고 할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의 덫이 작동할 것이었다. 지우는 시어머니를 존경해서 명품을 준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법의 사슬로 그들의 목을 묶기 위해서였다. 엄마, 빨리 챙겨요.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다. 박 여사는 황급히 유리 테이블에서 보석 상자를 움켜쥐었다. 도망가자. 경찰 오기 전에 도망가.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세 사람은 마치 들킨 도둑처럼 그 문방에서 뛰쳐나왔다. 쇼핑몰 안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몇몇 쇼핑객과 부딪히며 달렸고 더 이상 창피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감옥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다. 쇼핑몰 뒷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숨은 가빴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들은 물품 하역 구역의 큰 쓰레기통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 하마터면 감옥 갈 뻔했어. 민준아, 지우는 정말 사악해. 엄마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 박 여사는 보석 상자를 꼭 껴안으며 흐느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제 수억 원 가치의 보석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물건은 전혀 쓸모가 없었다. 그것은 먹을 수도 팔 수도 없었고 단지 두려운 짐이 될 뿐이었다. 버리면 손해고 가지고 있으면 지우가 분실 신고를 하는 순간 언제든지 잡힐 수 있었다. 이제 어떻게? 우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그 문방에서 쫓기는 신세가 됐어. 다이가 절망적으로 칭얼거렸다. 민주는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지우는 단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지우는 그들을 미치게 만들고 싶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이미 지우에 의해 예측되고 좌절되었다. 그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다. 그가 한때 촌스럽다고 불렀던 그 여자는 사실 매우 잔인한 체스 선수였고 민주는 그저 구석에 몰려 잡아먹힐 시간을 기다리는 졸에 불과했다. 저녁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 마치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닥친 암울한 운명을 반영하는 듯했다. 대여 자산을 팔려다 거의 체포될 뻔한 보석상에서의 치욕적인 사건 이후 그들은 이제 쇼핑몰 주차장으로 서둘러 향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다이가 아침에 몰고 온 검은색 고급 MPV 차량 한 대뿐이었다. 그 차는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수도의 거리의 잔혹함으로부터의 임시 피난처였다. 그들의 숨은 가빴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고 두려움이 온몸 구석구석 퍼져 있었다. 민준이 앞장섰다. 그의 걸음은 넓고 초조했다. 박 여사는 숨이 차 가슴을 부여잡으며
뒤에서 절뚝거렸고 다희는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어 물집이 잡힌 발을 끌며 계속 투덜거렸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괴물이 그들을 쫓는 것 같았다. 안도의 한숨이 고급 가죽 향이 나는 차 안을 동시에 채웠다. 적어도 여기서는 안전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터질 것 같은 머리를 식혀줄 에어컨이 있었다.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몇 분간 핸들의 머리를 기댔다. 엉망이 된 논리를 다시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은 압류당했고 호텔에서는 쫓겨났고 내연녀의 집은 봉인되었고 보석을 통해 돈을 구하려던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들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 이 도시를 떠나야 해. 민준이 갑자기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절망적이었다. 지우는 이 도시에 사방에 정보원을 깔아뒀어. 우리의 모든 접근을 차단했어. 여기 계속 있으면 굶어 죽거나 다른 함정에 빠져 감옥에 갈 거야. 시골에 있는 아버지 고향 마을로 돌아가자. 거기엔 비어있는 먼 친척의 낡은 집이 있어. 내가 반격 계획을 세울 때까지 거기서 잠시 신세질 수 있을 거야. 박 여사는 즉시 항의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다. 시골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시골에서 거지가 되자는 뜻이야. 엄마는 창피해. 민준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도시에서 이사 아들을 둔 박 여사님이 차는 끌고 왔는데 돈 한 푼 없이 돌아왔다고. 엄마는 싫어. 어머니, 제발 우리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밤 길거리에서 주무실래요? 아니면 그 보석 때문에 경찰에 잡히실래요? 이건 비상사태예요. 이 차는 옆 도시에서 팔 거예요. 그 돈으로 지우가 모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차를 판다는 계획을 듣자 다희는 시무룩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알았어. 그럼 가자. 나도 너무 배고파. 이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민주는 그들에게 통행료를 낼 돈도 식사할 돈도 없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코웃음만 쳤다. 그는 요금소를 무단으로 통과하거나 새끼를 찾을 계획이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지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민주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고급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약간의 자신감을 주었다. 민주는 가속 페달을 밟아 주차장을 빠져나와 저녁 교통 체증을 뚫고 고속도로로 향했다. 그들이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민주는 악몽을 안겨준 도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고속으로 차를 몰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박 여사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다희는 핸드폰으로 옛날 사진을 보며 24시간 만에 급변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차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추월 차선을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대시보드의 계기판이 이상하게 깜박였다. 보통 지도를 보여주던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며 빨간색 글씨가 번쩍였다. 시스템 잠금 시작. 미승인 사용자.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왜 화면이 이래? 그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다음 순간 핸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주 무겁게. 마치 파워 스티어링 기능이 갑자기 꺼진 것 같았다. 시원했던 에어컨이 갑자기 꺼지고 환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엔진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준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차는 마치 거대한 손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저절로 속도가 줄었다. 민준 오빠, 왜 차가 느려져? 뒤에 트럭들 많아. 부딪히겠어. 다희가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다.
뒤에서 대형 트럭과 심야버스의 경적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민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갓길 쪽으로 핸들을 있는 힘껏 꺾었다. 그는 전자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차를 제어하려고 애썼다. 남은 주행 관성으로 민주는 엔진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 좁은 갓길로 차를 겨우 세웠다. 차는 갑자기 멈춰서며 그들의 몸을 앞으로 쏠리게 했다. 젠장, 또 뭐가 고장난 거야. 이 차 지난달에 정비받았는데. 민준이 좌절하며 핸들을 내리쳤다. 그는 시동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차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처럼 완전히 죽어 있었다. 실내등도 켜지지 않았다. 그들은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에 갇혔다. 콘크리트 방호벽과 무섭게 질주하는 교통 흐름 사이에 끼어 있었다. 다희는 두려움에 울기 시작했다. 오빠, 나 무서워. 여기 너무 어두워. 큰 트럭들이 많이 지나가. 우리가 부딪히면 어떡해. 박 여사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차 안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 에어컨이 없어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그들은 마치 산채로 구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기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보닛을 열려고 했다. 그곳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엔진 과열 때문이 아니라 강제로 차단된 전기 시스템 때문이었다. 민준이 길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멀리서 주황색 불빛이 빙글빙글 돌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노란색 대형 견인차가 속도를 줄이며 그들의 차 바로 앞에 멈췄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도움이 도착했다. 그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CCTV로 그들을 보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내리는 견인차 기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기사님, 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가장 가까운 정비소나 고속도로 출구까지 견인 좀 부탁드립니다. 차가 갑자기 완전히 멈췄어요. 민준이 애원하듯 말했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두 명의 기사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은 디지털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는 일반 고속도로 견인차가 아닙니다. 저희는 라라사티 그룹의 협력사인 리스 회사 소속입니다. 이 차량의 소유권이 회사 소유주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회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무릎에 다시 힘이 풀렸다. 아니, 그럴 리가. 이것도. 기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손님. 이 차량의 시스템은 회사 자산 횡령으로 신고되어 위성을 통해 원격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하차하시고 개인 물품을 꺼내 주십시오. 저희는 이 차를 지금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사님, 여긴 고속도로예요. 양심도 없으세요. 여기서 차를 가져가시면 우린 어디로 가라고요. 차에서 내린 박 여사가 부은 얼굴로 항의했다. 저희는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부인, 즉시 비켜주시지 않으면 이 차를 내용물과 함께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는 감정 없이 차갑게 대답했다.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다희는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들은 먼지투성이 갓길에 바싹 붙어서서 지나가는 차량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맞았다. 견인차는 재빨리 그 고급 MPV를 걸어 끌고 가버렸고 배기가스를 맞으며 기침하는 세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제 그들은 몸에 걸친 옷과 낡은 옷이 담긴 여행 가방 외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이 시끄러운 고속도로 갓길에서 운명을 한탄하고 있을 때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1차선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그 차는 대형 트럭들 사이에서 매우 눈에 띄었다. 우아하고 긴 차체는 엄청난 부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 차는 민준이 서 있는 위치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를 줄이더니 잠시 멈췄다. 차의 뒷좌석 창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그 안에 우아하게 앉아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지우였다. 그날 밤 지우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은 차 안의 따뜻한 독서등 아래에서 빛났다. 바깥의 어둠과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옷과 색을 맞춘 남색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땀과 먼지로 뒤덮인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다희를 무표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단지 경멸적인 동정심뿐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아내, 아니 전 아내를 입을 벌린 채 쳐다보았다. 분노에 차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지우야, 우리 좀 도와줘. 엄마는 서 있기도 힘들어. 박 여사가 지우 차 안의 안락함을 보고 자존심을 버리며 힘없이 말했다. 지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옆 대시보드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의료용 마스크 3개가 들어있는 투명한 비닐봉지였다. 지우는 그 봉지를 창밖으로 던졌다. 봉지는 민준의 더러운 신발 근처에 정확히 떨어졌다. 이거 쓰세요. 여기 바깥 공기는 아주 더러워요. 먼지도 많고 공해도 심하죠. 당신들의 그 고상하다는 피부에 좋지 않을 거예요. 지우는 차분하지만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중에 노숙자가 됐을 때 얼굴에 여드름 나면 안타깝잖아요. 그 말을 한 후 지우는 버튼을 눌렀고 고급차의 창문은 다시 천천히 올라가 안락한 지우의 세계와 그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세단은 천천히 움직여 고속도로 갓길에 얼어붙은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주었다. 그는 그것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 모욕은 어떤 물리적인 구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지우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이 그동안 자신이 제공했던 편의 시설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느끼게 했다. 그날 밤 거칠고 차가운 고속도로 갓길에서 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한 줌의 모래를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렸고 이제 그 모래마저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지옥 같은 밤 이후 민준과 그의 가족은 마침내 우연히 지나가던 채소 운반 트럭의 짐칸에 편승하여 도시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은 이른 새벽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내려졌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희의 작은 금 귀걸이를 전당포에 맡겼다. 다희가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류를 면한 유일한 하찮은 보석이었다. 24시간 운영하는 길가에 한 전당포였다. 받은 돈은 아주 적었다. 허름한 골목의 비좁은 단칸방을 일주일간 빌리고 약간의 음식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가난과 고통은 오히려 민준의 머릿속에 미친 아이디어를 촉발시켰다. 지우에 대한 그의 복수심은 이성을 덮을 정도로 치솟아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희생자라고 느꼈다. 그는 지우가 독단적이고 잔인하게 행동했다고 느꼈다. 그는 만약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리면 사회가 그에게 동정하고 지우를 비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은 여전히 자신에게 매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선정적인 기사를 찾는 온라인 매체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의 전화번호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민준은 하숙집 주인의 핸드폰을 빌려 그 친구에게 연락했다. 남은 조종 능력으로 민준은 병든 남편인 자신과 늙은 어머니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아내에게 강제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선정적인 뉴스에 목말라 있던 그의 친구는 즉시 그 미끼를 물었다. 잔인한 여성 사업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버리다라는 기사는 분명 바이럴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 민준의 하숙집에서 멀지 않은 주민회관에서 간단한 기자 회견을 열기로 합의했다. 그날 오후 몇몇 연예 매체 기자들과 지역 블로거들이 모였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다희는 일부러 최대한 비참하게 보이도록 꾸민 얼굴로 접이식 테이블 앞에 앉았다. 그들은 씻지 않았고 낡은 옷이 드라마의 소품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주는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흐느껴 울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회사를 일궜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우가 교활하게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고 말했다. 저는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단지 정의를 요구할 뿐입니다. 제 아내, 지우는 부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누가 자신을 이끌어 주었는지 잊었습니다. 그녀는 늙으신 제 어머니가 먹을 것도 없이 길에서 잠드는 것을 보고도 태연했습니다. 민주는 기절한 척하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다. 다이도 옆에서 악어의 눈물을 닦았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극적인 순간을 계속해서 찍었다. 기자들은 동정심에 차 속삭이기 시작하며 민준이 묘사한 아내의 모습을 비난했다. 여러분은 지우가 조종에 능한 여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녀는 저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민준은 악랄한 비방을 덧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민준이 우위에 섰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 뒤에 있던 꺼져 있어야 할 하얀 프로젝터 스크린이 갑자기 저절로 켜졌다.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크게 들려 모두가 귀를 막았다. 기자들은 놀라서 카메라를 스크린으로 향했다. 민준은 혼란스러워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스크린에는 매우 선명한 화질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CCTV 녹화 영상이었다. 날짜는 이틀 전 그들의 호화로운 집 거실이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채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박 여사는 바닥을 닦고 있는 지우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야, 지우, 청소 좀 깨끗이 해. 이 촌스러운 여자야.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해.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해 준 걸 다행으로 알아. 영상 속 박 여사의 목소리는 매우 잔인하게 들렸다. 그리고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민준이 하나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 걱정 마. 자기야, 회사 돈은 내 계좌로 이체했어. 그 멍청한 지우는 집에서 간장밥이나 먹게 둬.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정심은 혼란으로 바뀌었다. 영상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회사의 법률 문서가 나타났다. 민준이 일했던 거대 기업의 설립 증서가 선명하게 보였다. 단독 주주 이름이 크게 쓰여 있었다. 지우 라라사티. 라라사티 그룹 소유주잖아. 기자들 사이에서 놀란 수군거림이 들렸다. 라라사티 그룹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 하나인데 한 기자가 소리쳤다. 그럼 아내가 진짜 소유주고 남편은 그냥 기생충이었던 거네. 스크린의 영상은 민준이 저지른 자금 횡령 증거, 내연녀를 위한 명품 구매 증거, 그리고 지우의 재산을 빼돌린 후 이혼을 계획하던 레스토랑에서의 민준의 음성 녹음까지 빠르게 폭로하는 자막과 함께 계속되었다. 민준의 모든 거짓말이 몇 분 만에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졌다. 이 반격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반박할 수 없었다. 한중견 기자가 일어나 민준의 얼굴을 가리켰다. 민준 씨, 당신이 회사를 세웠다고 했죠. 아내가 사악하다고 했죠. 이게 당신이 바람 피우고 아내의 돈을 훔친 증거입니다. 당신은 사기꾼이야. 민준은 더듬거렸다. 식은땀이 쏟아졌다. 아니야. 저 영상은 조작된 거야. 연출이라고. 믿지 마세요. 민준은 자신을 변호하려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기자들은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는 질문을 퍼붓기 위해 앞으로 몰려들었다. 한때 따뜻하게 느껴졌던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는 그의 얼굴을 번갯불처럼 때리는 것 같았다.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본 박 여사는 즉시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다. 창피함을 견딜 수 없었다. 다희는 테이블 밑에 숨었다. 민준은 벽으로 몰렸다. 그는 다시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았다. 영상이 끝나고 그곳에 한 얼굴이 나타났다. 자신의 웅장한 대표이사 의자에 앉아있는 지우의 얼굴이었다. 지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그 방에 있는 민준의 눈을 직접 쳐다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 연극 무대를 즐기세요. 민준 씨. 이제 온 대한민국이
누가 진짜 기생충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지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영상 속에서 말했다. 그 방송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에도 생중계되었고 네티즌들의 댓글은 이미 민준과 그의 가족에 대한 비난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소박한 여성으로 정체를 숨겨왔던 지우는 이제 진짜 초보자로 밝혀졌다. 대중은 그동안 남편에게 촌스러운 여자라고 멸시받던 여성이 도심 건물의 절반을 소유한 전설적인 나라사티 가문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민주는 자신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는 그 자네가 자신을 산채로 묻어버렸다. 그는 단지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뻔뻔한 남편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다.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웃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계속해서 비난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뒤늦게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지우는 결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지우는 그가 방금 깨운 잠자는 거인이었고 이제 그 거인은 그를 가루가 되도록 짓밟아 버렸다. 그 연립주택지역의 공기는 숨막힐 듯 답답했다. 마치 그곳의 공기마저도 그곳에 사는 이들과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하수구에 톡 쏘는 냄새가 이웃집 음식 냄새와 섞여 낡은 나무 환기구 틈새로 스며들었다. 3x3m 크기의 좁은 방 안. 민주는 무릎을 가슴에 안고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칠이 벗겨져 축축한 붉은 벽돌이 드러난 벽을 공허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대재앙이 된 지 벌써 3일이 지났다. 대중의 동정을 얻기는커녕 민준과 그의 가족은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제 탐욕과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알려졌다. 가장 낮은 직책이라도 민준의 입사 지원서를 받아주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가 지원할 때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거나 정중하게 쫓아내거나 더 심하게는 대놓고 비웃었다. 방 다른 편에서는 박 여사가 그들이 방과 함께 빌린 얇은 매트리스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한때 항상 두꺼운 화장으로 덮여 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늙고 주름져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탓하고 지우를 탓하고 때로는 아내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민준을 탓했다. 문 근처에 앉아있던 다희는 모기에 물려 부어오르기 시작한 다리를 긁느라 바빴다. 한때 항상 세련되게 차려입었던 그 소녀는 이제 색이 바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비싼 샴푸가 다 떨어져 더 이상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는 기름져 있었다. 그들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팽팽했다. 다희의 귀걸이를 판 돈은 거의 바닥났다. 앞으로 이틀 동안 하루 한 끼 주먹밥을 사 먹을 정도만 남았다. 그 후에는 정말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조용하지만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그는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선정적인 뉴스를 쫓는 기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렸다. 민주는 다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낡은 신문지로 가려진 창문 틈으로 엿보았다. 밖에는 그가 아주 잘 아는 여성의 모습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하나였다. 한때 항상 향기롭고 화려했던 그 여자는 이제 엉망진창이었다. 그녀의 눈은 참했고 뚜렷한 다크서클이 있었다. 머리는 되는 대로 묶여 있었고 얼굴의 일부를 가리는 큰 후드 재킷을 입고 있었다. 하나는 마치 유령에게 쫓기는 것처럼 불안하게 좌우를 살폈다. 민주는 문을 살짝 열었다. 하나야, 여기는 무슨 일이야? 민주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여자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이미 사라졌고 하나가 단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안후 혐오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하나는 허락도 없이 밀고 들어와 즉시 문을 닫고 잠갔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민준아, 나 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날 도와줘야 해. 하나는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길지만 더러운 손톱으로 민준의 팔을 움켜쥐었다. 또 뭘 도와줘. 우리 꼴 좀 봐. 우린 망했어. 하나야, 우린 돈이 없어. 우리한테서 또 뭘 바라는 거야. 민준은 하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소란을 들은 박 여사는 즉시 일어나 하나를 쏘아보았다. 나가. 이 재수 없는 년.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지우랑 이혼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노숙자가 됐다고. 쫓아내. 민준아. 때려버려. 박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하나는 박 여사의 외침을 무시했다. 그녀는 오히려 민준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민준아, 내 말 먼저 들어봐. 나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 내 도박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들이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날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나한텐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제발 여기서 잠시만 숨게 해줘. 밤이 되면 떠날게. 약속해. 민주는 차갑게 하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하나가 그때 아파트에서 자신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기억했다. 미안하지만 하나야,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 내가 네 도움이 필요했을 때 넌 날 걷어찼어. 이제 나가. 내 사채업자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 하나는 일어섰다. 그녀의 애원하는 얼굴이 갑자기 교활하게 변했다.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오, 그래. 안 도와주겠다. 좋아. 하지만 이것만 알아도. 민준아, 나 빈손으로 온 거 아니야. 하나는 재킷 주머니를 뒤져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긴 작은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이건 그 사채업자 보스가 맡긴 물건이야. 마약이야. 최고급 품질의 가격은 수천만 원짜리. 빚 갚는 담보로 이걸 배달하라고 했어. 네가 날 받아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소리 질러서 이웃들한테 이 봉지가 내 거라고 말할 거야. 여기서 주민들한테 맞아 죽게 만들 거야. 하나는 막무가내로 위협했다.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미쳤어? 그런 불법적인 물건을 여기로 가져오지 마. 일이네. 내가 버릴게. 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져 그 봉지를 빼앗으려 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이 마약 소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 물건이 그의 방에서 발견된다면 그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기회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었다. 민준과 하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 여사와 다희는 그 위험한 물건을 보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길거리에서 거친 삶에 익숙해져 체력이 꽤 강했던 하나는 그 봉지를 지켜냈다. 그녀는 만약 민준이 계속 거부하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 봉지를 민준의 매트리스 밑으로 던질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동은 밖까지 들렸다. 경고도 없이 하숙집 문이 밖에서 세게 부서졌다. 쾅! 낡은 나무 문이 즉시 박살났다. 경찰 조끼를 입은 건장한 3명의 남자가 무기를 든 채 방으로 들이닥쳤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한 경찰관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하나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검은 비닐봉지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바로 그녀의 발 근처에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경찰은 하나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그 물건을 받은 이후로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오랫동안 잠복 수사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다희는 즉시 두 손을 높이 들었다. 그들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다희는 극심한 공포의 바지에 소변을 지릴 정도였다. 경찰은 창문으로 도망치려던 하나에게 즉시 수갑을 채웠다. 다른 경찰관이 봉지를 주어 확인했다. 양성입니다. 우리가 찾던 증거물입니다. 그 경찰관이 지휘관에게 보고했다. 하나는 울부짖었다.
아니에요, 경관님. 저건 제 것이 아니에요. 저 남자 거예요. 이 남자 거라고요. 저 사람이 저한테 팔라고 시켰어요.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민준을 모함하려 그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민준은 공황 상태에 빠져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입니다, 경관님. 맹세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여자가 방금 와서 억지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증인이에요. 박 여사가 울면서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경관님. 저 미친 여자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 아들 잡아가시면 안 돼요. 경찰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이 여성 용의자의 움직임을 터미널에서부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걸 여기로 가져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 분도 증인으로 조사를 받고 소변 검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깨끗하다면 풀려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연루된 것이 증명되면 여러분은 저 여자와 같은 감방에서 썩게 될 겁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차가운 바닥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서 바닥이었다. 비록 민준, 어머니 그리고 다희의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고 그들이 마약 조직과 관련이 없음이 증명되어 다음날 풀려났지만 그 습격 소식은 이미 퍼져나갔다. 하숙집 주변 주민들은 그들의 재입주를 거부했다.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마약상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들을 거칠게 쫓아냈다. 민주는 텅 빈 시선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구속되었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위기에 놓였지만 그의 운명도 그리 나을 것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마약 사건의 증인으로 범죄 뉴스에 기록되었다. 그의 디지털 발자국은 더욱 검게 물들었다. 더 이상 괜찮은 직업을 얻을 희망은 없었다. 그는 경찰서 앞보도에 힘없이 앉아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남은 눈물도 없었다. 오직 쓰라린 굶주림과 뒤늦은 후회만이 있었다. 민주는 존경받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길거리 쥐들과 음식 부스러기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사회의 쓰레기에 불과했다. 1년 후 건기는 절정에 달해 뜨거운 공기 중에 먼지가 날렸다. 하지만 태양의 열기는 도심에 막 개관한 웅장한 건물 안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 건물은 빈곤층을 위한 교육 및 경제 자립 지원을 하는 비영리 단체인 지우라라사티 재단의 본부였다. 건물 앞마당은 장관들, 성공한 사업가들, 그리고 정상급 연예인들이 보낸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다.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주강당 안에서 지우는 연단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1년 전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온함과 자연스러운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우아한 샴페인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매치했다. 그녀의 몸에는 과한 장신구가 없었다. 작은 손목시계와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뿐이었다. 그녀가 자신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인생 동반자를 찾았다는 표시였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삶의 원칙을 존중하는 젊은 사업가였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은 재산이 단지 맡겨진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은행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지우가 연설에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수백 명의 초대 손님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줄에서 그녀의 새 남편은 진심 어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거짓으로 가득 찼던 옛 민준의 시선과는 매우 달랐다. 지우는 연단에서 내려와 다정한 미소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학식 있고 품격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교제 환경은 이제 매우 긍정적이었다. 한때 그녀를 다삼했던 유독한 독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한중견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우 이사장님, 올해 이사장님의 성공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혹시 과거에 대한 원한을 아직도 품고 계신가요? 제 말은 전 남편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평화로 가득한 미소였다. 원한이요? 아니요.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이 이제 없어요. 저에게 그들은 제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용서했지만 결코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의 남은 삶은 신과 우주가 알아서 하겠죠. 제 임무는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삶의 대조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다. 질퍽하고 비린내 나는 한 재래시장에서 삶은 거칠고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시장, 한 구석, 채소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서 낡은 옷을 입은 한 늙은 여인이 아직 먹을 만한 채소 찌꺼기를 줍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박 여사였다. 한때 매우 거만하고 먼지를 혐오했던 그 여자는 이제 다른 폐지 줍는 사람들과 썩은 채소를 놓고 다투어야 했다. 그녀의 피부는 햇볕에 타 검게 변했고 손은 긁힌 상처로 가득했다. 더 이상 사교 모임도 금장신구도 없었다. 그녀가 길을 막으면 시장 상인들에게서 듣는 잔소리뿐이었다. 시장 주차장 근처의 더러운 포장마차 식당에서 다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더러운 접시를 닦고 있었다. 한때 가늘고 항상 매니큐어로 관리되던 그녀의 손은 이제 매일 값싼 세제에 다 갈라지고 물집이 잡혀 있었다. 그녀는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자주 혼났다. 자기 또래의 여자들이 예쁜 옷을 입고 지나갈 때마다 다이는 자신의 미래가 탐욕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물품 하역 구역에서 등이 굽은 깡마른 한 남자가 50kg짜리 쌀가마니를 메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먼지와 극심한 피로의 흔적에 가려져 사라졌다. 그는 아주 적은 일당을 받는 시장의 짐꾼이 되었다. 그 돈은 강가에 있는 단칸방 월세를 내고 겨우 먹고 살기에 충분할 뿐이었다. 점심 휴식 시간에 민주는 쌀가마니 더미에 기대 앉아 낡은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그는 자기가 산 가장 싼 도시락을 열었다. 밥을 먹으면서 그의 시선은 밥을 싼 낡은 신문지 조각에 쏠렸다. 그 신문에는 재단 건물 개관식에서 리본을 자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우의 큰 사진이 실려 있었다. 기사 제목은 지우 라라사티, 현 시대에 영감을 주는 여성상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민주는 넋을 잃었다. 입안에 밥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억누르는 후회감에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진 속의 그 여자는 한때 그가 가졌던 여자였다. 매일 아침 그에게 커피를 타주고 공손하게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를 위해 기꺼이 소박하게 살았던 여자. 그는 그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형형색색의 플라스틱을 쫓아 그것을 진흙 속에 버렸다. 민준의 깨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그의 도시락에 떨어졌다. 그는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멀리서 고추를 훔쳤다고 비난받으며 채소 장수와 싸우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이제 그에게 벌처럼 들렸다. 그의 어머니, 그의 여동생, 그리고 그 자신은 이제 그들이 뿌린 폭풍을 거두고 있었다. 장면은 다시 지우에게로 전환된다. 그녀는 새 건물의 발코니에 서서 아름다운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스카프 끝을 스쳤다. 그녀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고 제사의 벽을 뚫고 관객이나 독자를 직접 쳐다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거만한 미소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살아남는데 성공한 사람의 승리의 미소였다. 때로는 지우가 마치 바람에 속삭이듯 나지막이 말했다.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손으로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무의미해질 정도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서 당신의 빛을 지켜보게 하세요.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만족스러운 지우의 미소와 후회로 가득 찬 민준의 공허한 시선에 잔상을 남겼다. 이야기는 선은 항상 길을 찾고 악은 항상 나락을 찾을 것이라는 완벽한 만족감을 주며 끝난다.